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쉬운 거지, 우리가 먼저 어디 걸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쥐처럼 이럴 때는 A, 이럴 때는 B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의 범주에 있으면 누구든 양쪽 다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우리는 협력을 거부할 수도 있는 어떤 대한민국 스스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남아에 이어서 또 인도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인도 시장은 동남아의 그 다음 시장으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은 어떤 기회? 그러니까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하나의 우주예요. 거기는 어나더 월드예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또 다른,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유교 문화라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뭐 틀릴 땐 틀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슷하지만, 인도는 전혀 다른 스스로만의 어떤 논리 체계와 사고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제 많은 실패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인도의 이제 일본 기업들은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죠. 근데 이제 일본 기업들은 철저하게 현지화를 하면서 스스로의 자세를 낮춰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왔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 브랜드를 걸고 진출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이제 해왔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성과를 내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실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가 인도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디 총리도 이제 동방으로의 어떤 그런 진출이라든지 협력 관계 강화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일을 겪으면서 인도는 내부적으로 지금 사실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인도는 옆나라 이제 라이벌이죠.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되게 도모를 많이 했고,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한 4번째인가 5번째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카불에 있는 뭐 의사당부터 시작해서 건물도 많이 지어주고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했는데, 그게 철저하게 다 실패로 이제 돌아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전략을 재평가하고 정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쿼드가 붕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사실 쿼드라는 이 존재 자체는 되게 느슨한 이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쿼드가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에서의 어떤 통용되는 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주가드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드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가드라는 걸 통해서 되게 이렇게 기민하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도식 경영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변동이거든요. 또 인도에 뭐에서 불가능한 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현지인들 표현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필패다. 각 지역별로, 산업별로 완전히 쪼개서 봐야 되고, 거기에 관한 노하우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최근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국 포위망을 한번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위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화두가 이제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이어서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미중 간 패권 전쟁의 승자는 과연 미국, 중국 중에 어느 국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여기 미국, 중국이 이제 경쟁해서 누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이길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1990년 이후로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되게 특이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한 나라가 원탑으로 이제 존재하던,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제 강한 국가가 있지만 그 국가에 버금가는 라이벌 국가들이 항상 존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하는 이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30년이 되게 이제 독특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었고, 이제 다시 인류 역사에 보면 보편적인 어떤 경쟁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을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할 텐데, 그 경쟁의 형태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등장했던 냉전과 같은 그런 경쟁일까? 아니면은 과거 유럽에서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협력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냉전보다는 과거 이제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이제 넓혀가는 이제 그러한 관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자꾸 양자택일로 이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우리는 힘이 있고, 어떤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문화적 힘까지 밸런스를 잘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쉬운 거지, 우리가, 먼저 어디 걸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쥐처럼 이럴 때는 A, 이럴 때는 B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냐, 그 가치의 범주에 있으면 누구든 양쪽 다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 다 우리는 협력을 거부할 수도 있는 어떤 대한민국 스스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이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회를 한국을 몇 년 내로 취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를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최근에 갑자기 다 풀렸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이제 돼 있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미국이 아시아 대륙 전체 유라시아 대륙 큰 대륙에서 대륙 본토에 발을 얹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중국이 갈수록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제 그 구단선, 뭐 제1도련, 제2도련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배리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되는 걸로 이제 간주하던 것들을 다 그냥 열어주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회에 좀 밸런스 있는 그런 이제 군사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군사,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국가 전략에 관한 어떤 입장들을 좀 채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숙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협소한 시야, 과거의 기억 여기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그라운드가 되게 넓어졌는데 그리고 거기를 뛰어다닐 힘도 생겼는데 과거처럼 좁은 눈앞에 그런 관계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그거를 우리가 다 확보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현실,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흰색 코끼리가 되기 딱 좋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전략적 우방들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갈 수 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좀 고려해보는 좀 그러한 계산기를 잘 두들기는 것도 좀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너무 좀 현시 효과에 좀 우리가 좀 매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한국의 전략적인 뭔가 관계를 긴밀하게 갖고 있는 러시아랑 최근에 UAE랑 사우디를 중심으로 또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경제적인 협력을 있어왔고 이스라엘과는 또 안보 협력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의 기조인데요. 러시아나 중동 지역 또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그런 기타 지역과는 상호 협력 관계는 좀 이제 러시아는 크림 병합, 반도 병합 이후에 이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죠.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제재라는 것이 이제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이를테면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어요. 밀의 최대 수출국. 2004년까지는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이었어요. 근데 십몇 년 사이에 수출국으로 지금 변신을 이제 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 밀어붙일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경제 제재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철수한다든지 투자를 동결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뭐 경제적 협력 관계는 이제 긴밀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 위기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러시아는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나라고, 특히나 이제 남성이 이제 평균 그 수명이 되게 짧은 이런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현재의 어떤 그런 위치, 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다 영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UAE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군사적으로 많은 협력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싫든 좋든 우리는 중동에 계속 지금 발을 점점 깊이 들여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고객이 늘어났어, 새로운 시장이 발굴됐어라고 하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이제 짊어질 수 있다는 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저는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 이제 그 지역에서 봤을 때 최근에 카타르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카타르는 정말 작은 소국이잖아요. 뭐 천연가스 팔아서 이제 잘 살기는 하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외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을 끌어들여서 미군 기지 옆에 탈레반도 같이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를 합쳐서 탈레반한테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국가 경영이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방적인 좀 변화된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노력도 하기도 했고, 또 알자지라도 대표되는 또 언론을 통해서 작은 나라 이상의 어떤 그 파워를, 지역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동 국가들 사이의 어떤 역학관계들을 우리는 좀 잘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되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뭔가 대북 관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옮겨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먹을 휘두르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이제 분단이 축복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었다 그러면 영향력은 지금의 한 10배 수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것들을 감정적으로만 이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민족이라고 그래서 꼭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보면 과거에 북한과의 어떤 혈연 관계에 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이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고 계시고, 사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가 뭐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체계로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뭐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는 티격태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대북 관계라는 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선에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어떠한 그런 관계.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북핵으로 대표되는 대량 살상 무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입장이 이제 정리돼야 될 앞으로 한 10년 내에 이제 계속적인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기회라는 것들을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